잠깐 얘 또 왜 이래? 잠시만요. 그래서 46번부터 맞출 거고요. 숙제는 이거 다 푼 다음에 시간이 좀 남을 건데 숙제는 61번부터 몇 번까지요? 75번까지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46번 보시면 실지 재고 조사 중 정상적인 재고 감모 손실이죠. 우리 재고 자산 감모 손실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상적하고 비정상적. 그래서 정상적일 땐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회계 처리는 안 한다. 비정상적일 땐 영업의 비용. 그래서 정상이니까 3번. 비정상이면은요 2번. 네? 아니 답 3번이죠. 정상이니까. 네,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47번, 요건 컨트롤 F로 찾으시면은 2번 나와요.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손익 노계. 그래서 얘는 어디라고요? 자본이에요. 기타 포괄은. 근데 제가 하나만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잠깐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자본금부터 여기 이익잉여금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있는 거 다 자본이에요. 자본금도 자본, 자본잉여금도 자본, 자본조정도 자본, 기타 포괄도 자본, 이익잉여금도 뭐예요? 자본. 그 다음에 부채는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자산은 여기 자산이라고 다 적혀 있죠? 그렇게도 볼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48번. 보시면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무슨 법이요? 후입 선출법. 그래서 우리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누가 크다? 후입 선출법이 크다. 나머지는 누가 크다? 선입 선출법이 크다 있었죠. 1번 지속적인 물가 상승 시 기말 재고 자산은 시가를 표시하지 못한다. 맞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후입 선출법이라는 게 최근에 걸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최근 거예요? 옛날 거예요? 옛날 거예요. 이 시가의 뜻이 시중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옛날 게 남아있으니까 시중 가격하고 연관성이 커요? 작아요? 작겠죠. 옛날 게 남는 거니까.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나중에 매입된 것이 먼저 매출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3번. 그래서 3번 보시면 물가 하락 시 선입선출법보다 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우리 물가 상승 시에 반대는 물가 하락이에요. 이때는 원가는 선입선출법이 크고 나머지는 누가 커요? 후입 선출법이 커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요 거기에 물가 하락이죠. 그러면 물가 하락할 때는 원가만 선입이고 나머지는 뭐라고요? 후입. 그래서 맞아요. 과대.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4번 보시면은요. 4번 보시면 물가 상승 시 재고 자산이 무슨 계상된다? 과대 계상된다. 그러면 우리 후입 선출법이라는 게 옛날 게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옛날 게 비싸요? 최근 게 비싸요? 최근 게 비싸죠. 그러면 재고 자산은 크다, 작다, 작다. 근데 원래 요거는 요거 갖고 푸는 거예요. 물가 상승할 때 매출 원가는 누가 크다고요? 후입. 나머지는 누가 커요? 선입. 그러면 물가 상승이니까 재고 자산은 원가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크다, 작다, 작다. 그래서 몇 번이요? 4번. 이렇게 푸셔도 되고 아니면 2에서 푸는 방법은 후입선출법의 뜻은 최근에 걸 먼저 파는 거야. 그러면 기말재고 자산의 뜻은 남은 거잖아요. 남은 거는 최근 거예요, 옛날 거예요? 남은 거는 옛날 게 남는 거죠. 옛날 거는 싸다, 비싸다, 싸다. 그렇게라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9번 보시면은요. 보시면 49번 유형자산 감가상각 방법이죠. 우리 정액법, 정률법, 연수, 합계법, 이중, 체감법, 생산량, 비례법. 그래서 정답은 정률법, 정액법, 생산량, 비례법. 정답 몇 번이요? 2번.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은 이쪽이에요. 재고자산 단가 구하는 거. 그래서 개별, 선입선출, 후입선출, 가중평균법에다가 계속기록법 쓰면 이동평균법, 실질재고조사법 쓰면 총평균법.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50번 자본조정. 요건 어려워요. 왜냐면 오늘 이후에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정답은 4번이에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아니고요. 이거 답이 되려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나와야 돼요. 설명은 간단하게 드리긴 할 겁니다. 4번에 근데 뭐라고 쓰여 있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답이 되려면 뭐라고 나와야 된다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1번 우리 상계 처리된다 그랬죠? 그래서 1번 맞고 2번은 배운 적 없어요. 그래서 패스하고 3번도 맞고 4번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아니고 뭐라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에 51번에 관리회계 위에나 밑에다 이렇게 써주세요. 우리가 배우는 관리회계는 원가회계예요. 그래서 원가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예요? 외부 정보 이용자예요? 내부 정보 이용자예요. 뭐라고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이죠. 그래서 얘의 특징은 뭐냐면 원리 원칙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남 보여줄 거예요? 우리끼리 볼 거예요? 우리끼리 볼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아는 방법으로 쓰면 안 돼요. 누구만 알아야 돼요? 우리끼리만. 그래서 원리 원칙이 없다라고 이론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관리액의 목적은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 맞고요. 정보는 미래지향적이고 주관적이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끼리 볼 거니까. 그리고 대부분 내부에서 볼 때에 과거 갖고 난리쳐요. 미래 갖고 난리쳐요. 미래 갖고 난리치죠. 왜냐면 과거는 이미 확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부에서 준비하는 건 과거 거를 보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 맞고 보고서의 형식은 목적에 적합한 특수보고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우리끼리 보기 편하도록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기준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실제는 있어요. 근데 공부할 때만 없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만. 왜냐면 남하고 같이 볼 거니까 우리끼리 볼 거니까 우리끼리 볼 거니까. 그 다음에
52번 제품 매출원가 구하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출원가. 매출원가 나오면 제품 계정이에요. 무슨 계정이요? 제품 계정.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원가. 팔리면 매출원가, 남으면 기말 제품. 기초 얼마예요? 10만 원. 단기 얼마예요? 30만 원. 기말 얼마예요? 5만 원. 차변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끝. 참 좋은 문제죠. 53번 참 싫은 문제예요. 왜냐면 얘는 계속 맞출 때 있고 틀릴 때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나올 때마다.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거기 보시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시간당 얼마요? 1,000원. 그 다음에 실제가 얼마래요? 310만 원. 제가 지금 한 거는 거기에 있는 거 그냥 적은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몇 시간이랬죠? 3,000시간. 맞죠? 총 몇 시간이에요? 3,000시간. 시간당 얼마라고요? 1,000원. 얼마 나오죠? 300만 원. 얘는 예정이에요. 항상 누구 기준? 실제보다 10만 원 커요? 작아요? 작죠? 작다. 무슨 배부? 과소 배부. 그래서 몇 번이요? 1번. 기준이 중요해요. 이거 기준만 잘 잡으면 안 틀려요. 근데 나올 때마다 말장난 하거든요. 그 말장난에 걸리냐 안 걸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구 기준이요? 실제. 그래서 실제보다 작으면 소자가 무슨 소자예요? 작을 소자. 그 다음에 과대배부할 때 대자는 무슨 대자예요? 클 대자. 그래서 기준보다 실제보다 크면 과대, 작으면 뭐요? 과소.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54번. 그래서 보시면 개별 원가 계산은 비싼 거, 종합은요 싼 거,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공정하고 뭐요? 완성품, 환산량.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뭐하다? 중요하다. 누가 중요하다? 기말 제공품. 그래서 보시면은요 54번 주문 생산 방식은 개별인데 부적합하니까 틀렸고, 공정은 종합이니까 틀렸고, 평균화 과정을 원가 계산 단순시키는 것도 종합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답은 이거 억지로 짜내면은요 4번 되는 거예요. 몇 번이요? 4번. 왜냐면 1번, 2번, 3번 아니니까. 그래서 억지로 짜내면 4번이고 모두 정답으로 잘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종합은 소품종이 아니고 시험 문제는 소품종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단일 품종이라고 되어 있긴 해요. 단일은 몇 가지만이에요? 한 가지. 그래서 억지로 짜내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4번. 왜냐면 확실히 1, 2, 3은 아니잖아요.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잘 안 내요. 왜냐면 이거는 말썽이 좀 날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55번. 요게 기억나시면 맞추실 수 있습니다. 제공품 수량.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량,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공손품 수량. 그래서 기초는 500개, 착수는 1200개, 그 다음에 완성은 몇 개요? 없고, 기말은 300개, 공손은 200개, 차변과 대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러면 1200개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완성품 수량의 몇 프로요? 10%. 또 1200개의 10%면 120개는 정상이에요.
그러면 200개 중에 120개가 정상이니까 80개는 뭐예요? 비정상. 그래서 몇 번이요? 2번. 딱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이 문제 나오면 되게 좋은 거예요. 지금 풀기에는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요것만 외우면은 그 다음부터는 산수거든요. 네. 되셨죠? 요런 거는 한두 번만 연습하면 맞출 수 있어요. T자만 외우시면. 아주 복잡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되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왜냐면 이거 안 나오면 또 이상한 거 낼 거잖아요. 오히려 이게 더 편하지.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56번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죠.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아닌 거에 아닌 거면은 긴 거 찾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요거는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예요. 정답은 4번. 왜냐면 우리 영세에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4가지.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 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 그 다음에 1번은 왜 틀렸냐면은요, 우리 세금계산서는 이분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사업자들끼리. 누구들끼리요? 사업자들. 근데 거기 지금 보시면, 누구냐? 이발소는 사람이 가요? 사업자가 가요? 사람이 가잖아요. 소비자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할 필요 없어요. 이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대부분 미용실 가시죠. 미용실 가갖고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 그러면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왜요? 국가에서 해주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대부분 미용실에 오는 사람은 사업자다, 소비자다? 소비자다.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개인적 공급은 간주 공급이에요. 우리 간주는 진짜 가짜? 가짜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할 필요 없다. 그리고 3번에 있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거 이게 수출이에요. 수출은 아까 제가 세금계산서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57번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거 물어보면 공제 찾으라고요? 불공 찾으라고요? 불공 찾으세요. 왜 불공을 찾냐면 공제되는 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근데 저희 시험에 나오는 불공은 불공되는 거는 몇 가지 없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찾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불공에는 접대비,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몇 cc요? 1000cc 이하 제외, 경차 제외,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뭐요? 세금 계산서. 그래서 보시면은요, 첫 번째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면은 매입세 공제 당연히 안 됩니다. 증빙이 없는 거니까. 두 번째 개인적 용도 안 되죠. 세 번째 접대비 안 돼요. 4번이 뭐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의제 매입세. 왜냐면 우리가 의제 매입세액이 이거라 그랬잖아요. 살 때는 면세의 원재료, 만들어서 팔면 뭐야? 과세. 그러면 우리가 음식점에서 파는 거기에서 산 축산물은 면세예요. 농축수, 임산물 다 면세예요. 근데 이거를 가공을 해서 식당에서 팔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 가셔서 식사하신 다음에 카드를 긁으시면은 거기 카드 명세서에 이쁘게 부가세 얼마 찍혀 있어요? 안 찍혀 있어요? 찍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무슨 매입세액이라 그래요? 의제 매입세.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58번. 신고납부와 관련된 거죠. 모든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납부 맞아요. 개인 사업자만 뭐라고요? 예정 고지 납부라 그랬죠. 법인은 무조건 신고납부입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직전 과세기간 동급대가가 1200만 원에 미달하는 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의무는 있으나 납부 의무는 면제된다. 정답은 2번이에요. 이거 관련된 거예요. 간이과세자. 우리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얼마예요? 8천만 원 미만. 그 다음에 뭐 발행할 수 있다? 영수증. 그 다음에 영수증은 공급 대가가 얼마예요? 4,800만 원 미만인 자. 그 다음에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뭐요? 면제. 근데 법인은 아니에요. 왜냐면 법인 사업자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간이과세자는 누구만 될 수 있다? 개인만. 그래서 정답은 2번. 아무 상관없는 건데 억지로 끼워 맞춘 거예요. 왜냐면 개인 법인 뭐 하라고요? 헷갈리라고. 그래서 법인은 없어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3번 법인 사업자에게 영세율 규정은 적용되나 간이과세 규정은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간이과세는 누구만 될 수 있다? 개인만.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고요. 개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의무만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은 예정 고지납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슨 신고 때만 하면 돼요? 확정신고 때만. 왜냐하면 예정 때에는 고지서로 뭐 하면 되니까? 납부하면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59번 정답 1번이요. 이거 오늘 볼 거에 있어요. 어제 본 거에 있어요. 이자하고 배당 몇 프로? 14%.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9%부터 36%가 아니고요. 6%부터 45%까지 있어요. 그래서 6, 15, 24, 35, 38, 40, 42, 45. 그래서 총 8단계로 되어 있어요. 몇 단계요? 8단계. 둘, 넷, 여섯, 여덟. 어우, 잘 안 외워져요, 이놈의 거. 왜냐면 수시로 바꾸고 수시로 추가해서 저 배울 때가 제일 좋았는데, 소득세는. 그때는 10%, 20%, 30%, 40%. 얼마나 깔끔해요. 그랬다가 9, 18, 27, 36으로 바꿨다가 계속 바꾸는 거예요, 계속. 특히 이제 정권 바뀔 때마다 뭔가 추가되거나 요번 문재인 정권에서 만든 게 42하고 45예요. 많이 버는 사람 뭐 더 냅시다? 세금 더 냅시다. 근데 42 좀 내봤으면 좋겠어요. 42, 45 정도 내려면 연수익이 10억은 넘어야 돼요. 근데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도 남는 게 어때요? 많아요. 근데 2천만 원 버는 사람한테 45 내라 그러면 죽으란 얘기죠. 맞잖아요. 2천만 원 버는데 45면 거의 1천만 원을 세금 내란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지만 10억 이상 버시는 분한테 45 내라 그러면 한 반 정도 내란 얘기거든요. 세금으로. 그러면 10억 번다라고 쳐도 반 내면 얼마가 남아요? 5억이 남잖아요.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다 세금, 세율은 똑같아요. 공무원들도 그래서 맨날 공무원들 뒷담화 까면은 댓글에 나오잖아요. 우리도 세금 낸다고. 공평하게 다 내는 거예요. 소득이 있으면 뭐를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그거는 다 공평한 거예요. 누군 내고 누군 안 내고 그러면 싫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3번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몇 프로 이런 거 없어요. 퍼센트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요거는 있습니다. 일용직 분들은 6% 떼요. 몇 프로 뛴다고요? 6%. 왜냐면 최고 세율로 내야 돼요? 최저 세율로 내야 돼요? 최저겠죠. 그리고 15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얼마까지는 세금 안 내요? 15만 원. 근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일용직이 대부분 그 건설 일용자분들이 많아요. 근데 건설 일용직 분들이 매일 나가요?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기 힘든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뭐 젊은 분들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이 아니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용직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좋은 시선으로 안 보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서도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술이 있어서. 근데 그런 분들은 상관없지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일용직은 그냥 이제 일명 시다발이 일하시는 분들. 예. 그래서 뭐 그 기술 갖고 계신 분들이 일하는 거 옆에서 보조하고 벽돌 날르고 시멘트 날르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용직이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세금 많이 내면 안 돼요. 왜냐면 소득도 안 크고 한 달 내내 나간다 그러면 큰 금액이지만 어떤 달은 한 달에 막 5일밖에 못 나갈 때도 있어요. 막 비 오고 눈 오고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혜택을 좀 줘야 되죠. 하루만 가보십시오. 전 가본 적 없는데 안 가기를 빌고 있어요. 정할 거 없으면 가보긴 하겠지만 저는 왠지 하루 갔다가 일주일 동안 앓고 있지 않을까. 왜냐면 몸 자체가 가끔씩 무거운 거 들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시스템 자체가 무거운 거하고 안 맞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서 무거운 거 들고 나면 허리가 땡기고 팔다리가 쑤시고 그렇고 다 맞는 일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 다음에 60번 그 다음에 4번이 틀린 이유는 우리 외울 때 사업소득세는 사업소득의 인적용역은 몇 프로였어요? 3%였어요. 근데 거긴 몇 프로라고 써있죠? 3.3%는 지방소득세 포함이에요. 그냥 소득세는 3%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구하도록 되어 있냐면 소득세의 10%만큼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의 10%가 0.3%입니다. 그래서 분수 곱하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퍼센트 3%하고 10%하고 곱하면은 이거 곱하라 그러면 막 30%라고 대답하시는 분 계시는데 30%가 아니고 0.3%예요. 그 다음에 60번 보시면은요, 요것도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요. 비과세의 뜻은 알고 계셔야 돼요. 비과세는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월급 받으면 세금 내야 되고, 수당 받으면 세금 내야 되고, 3번에 보시면 법인세법상의 인정상여라고 있잖아요. 상여의 뜻이 뭐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일명 보너스. 우리가 보너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의 정식 명칭은 보너스가 아니고 상여금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 경조금 그러면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에 내는 거잖아요. 뭐 결혼식장 가서도 내고 돌잔치에도 내고 그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일명 경조금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그 돈 낼 때 세금 띄고 줘요? 아니죠. 네, 비과세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실 때에 그 결혼 축의금 받으시면은 다 가지시면 됩니다. 국가한테 얼마 받았다라고 신고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냐면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저걸로 보거든요. 일명 품앗이. 맞잖아요. 내가 10만 원 냈으니까 그 사람도 10만 원 내는 겁니다. 내가 안 가잖아요? 그 사람도 안 와요. 맞죠? 아니면 하더라도 조금만 합니다. 왜요? 나 결혼식 때 안 왔잖아. 네. 그래서 저도 항상 그래요. 누구 결혼한대 그러면 일단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려요. 왜냐면 거기에 있거든요. 본집에. 엄마한테 전화해갖고 누구 얼마 냈어요? 이거 꼭 확인하고 그 다음에 냅니다. 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뭘로 되어 있어요? 이 경조사비가 품앗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결혼식장 가보면 티가 나요. 손님이 많으면 부모님이나 당사자가 열심히 다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손님이 없네 그러면 평소에 안 다녔구나 이게 확 갈리거든요. 그 다음에 61번부터 75번까지는 숙제인데 지금 하세요. 아직 한 15분 정도 남아있으니까.